수미상관. 더 글로리는 김은숙 작가가 본인이 봐도 잘 썼다고 할 정도로 탄탄한 대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박연진은 고등학생 시절 여왕처럼 군림하다가 이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두 모습이 대비되어 더 처참하게 느껴지죠. 김은숙 작가는 이러한 대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많은 대사를 수미상관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말을 내뱉는 박연진. 하지만 박연진은 당당하던 고등학교 때와 달리 지금은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한 상태인데요. 이제 푸석한 머리에 파래진 입술로 모든 걸 잃은 모습입니다. 동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죠.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너 이런 모습. 일방적으로 고통받던 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이제 더 이상 동은은 연진에게 겁먹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대응합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조급히 서두르지 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연진은 학창시절 동은을 발밑에 두고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면서 괴롭혔는데요. 현재의 연진은 모든 걸 다 잃은 채 울먹이는 표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연진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채연의 둘이서라는 곡으로서 2004년 12월 13일에 출시되었는데요. 이 날짜는 박연진이 고등학생 시절 윤소희를 살해한 날짜와 비슷합니다. 남을 괴롭힐 때 불렀던 신나는 노래를 이젠 정신이 나간 채 흥얼거리는 모습은 언뜻 기괴한 느낌이 들면서도 동은의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지 느껴지네요. 참고로 드라마에는 윤소희가 어떻게 괴롭힘당했는지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편지를 자세히 보면 박연진 무리는 윤소희를 괴롭힐 때에도 고데기나 담배 등을 사용해서 몸을 지졌기에 소희는 라이터를 비롯해 가스렌지 불도 켜지 못했다고 써있죠. 살인사건 경위도 자세히 적혀 있는데 혜정이 학원으로 소희를 불러냈고 연진이 옥상에서 소희를 밀어 죽였습니다. 이사라는 소희의 시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방관자였으며 전재준은 연진과 함께 있었다며 거짓 알리바이를 댔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니? 내 세상이 온통 너라는 게. 너의 세상이 온통 나였으면 좋겠어. 동은은 괴롭힘을 당했던 19살부터 시간이 멈췄고 이후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 연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동은은 반대로 복수를 하여 연진의 세상을 동은으로 가득 채울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후 복수가 끝나고 연진은 감옥에 가지만 눈에 띄는 신체적 고통이 없었고 여전히 동은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안 들킬 수 있었는데 억울하지. 누가 봐도 연진의 세상은 아직 동은으로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죠. 억울하긴 나도 마찬가지야. 이봐, 쉬는 날 돕지 않는다니까. 고작 형벌? 형벌을 받는 것은 동은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지은 대가를 치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뭔가 다른 가해자들의 최후에 비해 연진의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김은숙 작가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듯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선사하는 걸로 복수를 완성시킵니다. 뭐가 억울한데 내가? 평생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지옥에서 오래오래 살아주게. 연진에게 분명 억울한 것이 있을 거라고 궁금하게 만들고 손명호는 연진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 경란이 마지막에 처리한 것이라는 진실을 끝내 숨기죠. 이는 연진이 손명호 살인죄에 대해서는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한 게 뭔지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 연진의 평생이 동은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고딩 아니야.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야, 진짜 네 말 맞더라. 우정만으로 우정이 되니? 파트 1에서 연진은 혜정의 가난한 배경을 약점 삼아 조롱했죠. 학생이 아닌 성인 사회는 친구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비슷한 부와 권력이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진의 말에 상처받았던 혜정은 그대로 기억해뒀다가 연진이 손명호를 살해했다는 간접 증거를 획득한 후 그대로 갚아주는데요. 거짓 우정으로 약자들을 함께 괴롭히다가 본인이 파멸할 위기에 처하자 서로를 물고 뜯는 모습마저 닮은 점을 보면 둘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드네요. 없이 살수록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니까요. 네가 그랬잖아.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며. 동은을 상대할 무기를 찾기 위해 동은의 엄마를 돈으로 구워 삼는 박연진. 하지만 마지막에는 연진의 엄마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연진을 버립니다. 연진의 말과 달리 가난한 것과 자식을 배신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책 40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는 실제 수많은 소송에서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픈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대의 내밀한 약점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동은의 가장 큰 상처도 팔에 있는 고데기 흉터가 아닌 자식을 버린 엄마였듯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자체는 인간관계에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다음은 주여정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당황해하는 연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연진은 자신의 몸을 더듬으며 뭘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연진은 자신의 몸에 손명호의 피가 묻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연진은 마취된 상태로 손명호를 살인했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비록 환각 속 기억이긴 하지만 그 당시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죠. 그땐 죄송했어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보통 마취 덜 깨면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꿈과 환상 그 중간 어디쯤 다녀오시나 봐요. 연진이 온몸을 더듬으며 뭔가를 찾고 있는 장면은 마취의 환각 증세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행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연진의 불안함을 더 실감나게 표현한 겁니다. 양주병의 비밀. 마지막 연진이 경찰에 잡히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손명호를 죽일 때 사용했던 바로 이 양주병인데요. 로얄 살루트 62건이라고 하는 술입니다. 병의 생김새는 38년산인데 62가 적혀있는 걸 보면 드라마를 위해 특수 제작된 술인 듯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기념하기 위해 한정판으로 제작되기에 희소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술은 유리병에 담기는데 로얄 살루트의 병은 도자기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 병으로 손명호의 머리를 가격했을 때 깨지지 않고 둔탁한 사운드가 난 것은 제작진이 이러한 디테일에도 신경 쓴 듯 보이네요. 허술한 연진. 연진은 악독하고 치밀한 듯 보이지만 사실 뒤처리를 할 때 상당히 미숙한데요. 윤소희를 죽였을 때 당황한 나머지 라이터와 명찰을 현장에 두고 떠났죠. 두 가지 단서는 핵심 증거가 될 뻔했지만 연진의 엄마와 신영준이 뒤처리해줍니다. 명호를 죽였을 때도 범행 무기였던 위스키 병이나 살인 현장을 그대로 두고 떠난 후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큰 사고를 쳐도 누군가 해결해주겠지 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손명호의 시체 보관실에서도 연진은 끝까지 본인 멋대로 행동하다가 흰 가방에 장식고리를 떨어뜨리는데 이런 허술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덜미를 붙잡히게 되죠. 연진과 연진의 엄마가 교도소에서 마주쳤을 때 연진이 엄마를 애타게 부른 이유는 엄마가 반갑거나 걱정돼서가 아니라 본인이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남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었으니 결국 자식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죠. 왜곡된 직업관. 모두 안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박연진이었습니다. 박연진의 직업인 기상캐스터는 원래 정확한 날씨를 전달하여 대중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도 하지만 폭염이나 태풍 등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도 있어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란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아닌 거 아닌가요? 무대응이 답이란 뜻입니다. 이럴 때 대중들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하지만 박연진은 역시 대중에 대한 삐뚤어진 가치관을 지니고 있죠. 자신을 도와주려는 하도영 측 변호사들에게 무대응이 답이라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훈계합니다. 선배님은 엄청 핫하시네요. 핫폭 영상? 국장님. 올바른 직업관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으니 사직서도 성의 없게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참고로 여기서 연진의 논란이 터지자 가장 고소해야 하는 후배 캐스터 수미는 연진에게 파트 1에서 모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들으셨어요? 야 크게 말했어. 진실은 원래 크게 들리는 법이거든요, 선배님. 내가 심심해서 네 제기한 맞게 하지 마. 대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연진의 태도는 이후 윤소희 살인 의혹이 더 불거졌을 때 일부러 유족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을 이용하는 모습에도 드러나는데요. 외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그 유족에게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본인은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식이 죽었다는 이유로 저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가족의 아픔을 1도 고려하지 않고 누가 봐도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본인이 살인자임을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싶네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 박연진의 악한 본성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뻔뻔함인데요. 이게 나란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아닌 거 아닌가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죠. 또한 최대한 벌을 피하려고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혐의 사실을 잡아떼다가 한 가지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척을 하는데 학폭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에요. 이는 자신이 솔직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다른 더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음을 의도적으로 어필하는 노력입니다. 이건 소시오패스 범죄자들이 덜미를 붙잡혔을 때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남 탓입니다. 연진은 자신이 폭력한 이유를 피해자들이 가족을 잘못 만나서 혹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등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데요.
남 탓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지만 연진의 최후를 보면 남 탓이 본인에게 얼마나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너한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피해자 유가족 집 주소야. 거길 내가 왜 가? 걔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문동훈과 하도영. 하지만 연진은 끝까지 본인 감정만 들이대며 남 탓을 시전하죠. 여기서 오빠를 마주쳐서 실망한 건 나야. 오빠가 아니라. 이때라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책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에는 남 탓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문제가 생길 때 남 탓을 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힘들어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박연진처럼 사고는 본인이 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피하라고 조언하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소한 약속을 잘 어기고 유명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강조하고 자신의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크며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꼽았는데요. 인간관계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면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드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저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원작의 작가 조우성.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